안녕하세요. 전시장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책을 리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판매되는 책은 아니고요. 다음 카페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Say No 선생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만든 카페인데, 세이노 선생님께서 뭐 동아일보라든가 신동아나 이런 데 칼럼도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세이노 선생님의 가르침, 말씀들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시중에 판매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구하려면 구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처음 접하게 된 건 6, 7년 전에 군대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일반 책들하고는 내용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책이 없었고, 그 다음 카페에 이제 글들이 있었죠. 그런 글들이 일반 제가 접했던, 뭐, 물론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글들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6번, 6,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의 가르침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16, 7년 만에 다시 한번 책을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또 일을 할 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황할 때, 혼란을 느낄 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또 반대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 어떤 건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읽을 거고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이노 선생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책에 있는 세이노 선생님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미리 양해해 드릴 부분은, 요 세이노 선생님의 요 글들에는 쌍욕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쌍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쌍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게, 이 세이노 선생님의 이 의도에 맞을 거라 생각돼서, 쌍욕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북할 수도 있을 건데, 조금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세이노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대적 배경이, 이 글들을 쓴 시점, 시대적 배경이 2000년대 초반, 뭐 1990년대 후반, 뭐 요렇게 보시면 그렇게 시대적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노는 누구인가? 55년생으로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0억 원씩을 소득세로 냈다.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 때문에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했다. 고교 3학년 때 친구 아버님들의 돈을 빌려 광고 대행업을 하였으나 망하였다. 고교 졸업 후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했다. 제대 후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그뒤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였고, 평균 3년마다 주력 업종을 바꿔가며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에 손대면서 사업, 부동산, 증권 등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이룩하였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다. 사업상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500만 불 수출 특가,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인재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39세 은퇴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하였고, 개인적으로 굴리는 순수 현금 투자 자금은 100억 원대이다. 사업과 투자를 위해 수많은 국내 종합지와 경제지, 경제주간지 3종씩을 구독하고 해외 경제지 2종, 해외 잡지 3종을 읽고 있다.
연평균 독서량은 25권 정도. 필명 say no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no라고 말하라는 뜻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위의 사실은 2000년 11월 현재이며 2001년부터는 소득세를 수억대 수준으로 낮췄음. 자, 이 책에 있는 세이노 선생님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읽겠습니다. 4장. 4장은 일은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읽어볼게요. 성격에 맞는 일을 하여라. 독자들이 보내는 질문 중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무슨 장사이건 다 잘하여 낼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또 여유자금 5천만 원 있을 때 하면 좋은 장사가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장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장사건 사업이건 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1명이고 망하는 사람이 9명이다. 또한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소를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 이론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오직 네 부류로 나눈다.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 물론 무슨 일에서든지 D에서 언급된 몸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휴가를 가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몸에 무슨 탈이 생기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상인은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놀러갈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D 항목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에는 이 네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각기 다르다.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영업사원은 A에서 두각이 나타나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는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는 C에서,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는 D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즉 A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B부류에서 일을 잘하려면 학구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 C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D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재능이다.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뉜다. 어느 성격이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영어 단어 인트로버트와 익스트로버트에서 나타나듯 하나는 안으로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한 성격일 뿐이며 나처럼 양성적인 앰비버트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성격이 외향적인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치자 고객에게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망하기 직전의 가게들을 찾아내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 나는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다. 에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직장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드러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성격을 변화시켜보고자 웅변학원도 다니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성격을 개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1976년도 영화 중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26세 청년 트래비스는 사회의 악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면증에 걸린 야간 택시 운전기사이다. 뉴욕의 뒷골목은 쓰레기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욕하고 언젠가 큰 비가 내려 모든 오물을 씻어낼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뉴욕에서는 소심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권총 4개를 구입하고 칼도 준비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서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상상하며 말투와 행동을 연습한다. Are you talking to me? 너 지금 나한테 씨부렁거리냐? 그런 연습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내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91년에 가서야 해제되었다. 우연히 만났던 12살짜리 창녀를 구하고자 사창가에서 피비린내나는 총격전을 벌이면서 포즈를 죽이고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영화를 권유하면서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욕으로 대응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한다. 누군가와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곤 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어느 내성적인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다. 너만 더 괴로워지니까 말이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네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서 복수하겠더니 때려 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아라. 그저 네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하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조무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려쳐라. 뼈가 부러져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하여라. 네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에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리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은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일기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소해라. 나한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say no는커녕 say yes도 모른다고 해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그들 뒤에 있어 한 녀석만 반쯤 죽여버려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 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글쎄다. 그런 놈들에게 당하면서 질질 짜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게다가 정성이 참작되어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여행 중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한 번도 안 해본 짓거리를 시도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한 뒤 미친 척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는 옷들을 태연하게 걸치고 다닌다거나 이 나이에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겨본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다. 차림새를 바꾸며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제 아무리 점잖은 녀석도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언제라도 개망나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옷의 변화를 시도하여라. 휴일에 양아치 같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것도 좋다. 인도 해나 문신 같은 것으로 팔에 뱀이나 해골 같은 것을 그려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해나는 한 달 안에 저절로 지어진다. 나는 양팔에 진짜 문신과 비슷한 색의 해나로 정갈 6마리를 그려놓고 다닌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 친구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잠시 만나지 말아라. 친구들은 당신이 당신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발목은 언제나 친구들과 가족들이 붙잡는다는 것도 기억해라. 그러므로 새 성격을 본래의 성격으로 인정하는 새 친구들을 사귀어라. 나도 본래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여 중학교 때에는 재봉틀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남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재래식 재봉틀에 발판을 밟는 다리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는데 갑자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데 대한 반항식 비슷한 것이 동행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 앞에서는 수줍어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업이랍시고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면서 외향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어느 틈엔가 완전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성격을 도저히 바꾸지는 못하겠으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물론 비용이 추가된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BCD에 중점이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성격상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30대 독자는
B 분야, 회계 분야로 일을 바꾸고 나서야 정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격 자체는 어떤 일 혹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는 모두 벗겨진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앉아있는 원숭이의 엉덩이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서있지 못하겠으면 앉아있으라는 말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도중에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할 것이고 긴장도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말이다. 오래전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회의에서 OH 필름으로 발표할 경우는 각 필름에서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미리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았다. 발표 시에는 필름을 프로젝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메모를 떼어내 손에 쥐고 맥을 이어나갔다. 노트북에서 프로젝터를 투사시켜야 할 경우에는 그 포스트잇을 노트북에 미리 붙여놓았다. 농담은 물론 예상된 질문도 미리 대비하였다. 심지어 적절한 참석자 한 명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내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은 흔히 원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발표 시에 그대로 읽어 나가는데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기에 가장 형편없는 방식이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연습을 수없이 거듭하여라.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내무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라는 것이었다. 내무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쫄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70년대 초는 군대 내 구타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시절이다.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 뿌리기로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둥 마는 둥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몇 대 지어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했다. 그것은 손을 가볍게 움켜쥔 뒤 바가지 물 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면서 물을 사방에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생기는 물의 입체의 크기는 모두 쌀알 만하였다. 그것은 정말 물 뿌리기로 물을 뿌린 것보다도 더 입자가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은 자신을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의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은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눈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올린다는 것이었다. 자,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는 같은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게 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다. 그리고는 상당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집에서도 나는 5만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찬 내 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사물들을 새롭게 배치한다. 개선을 찾는 것이다.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해라.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섣불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마라. 반드시 관련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려면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셋째, 실수하지 말아라.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단무지나 젓가락을 안 가져오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배달한다면 전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쎄다. 사람의 발이 밟는 땅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 장은 없는 다리에서도 잘 떨어진다. 안시 가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지만 당신이 익히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적어 놓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라.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스크린에 투영되듯 눈을 감아도 쫙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리스트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어젯밤 10시까지 일했다고? 이번 달 영업실적 통계 내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냈지? 꼼꼼히 세금 계산서들을 업체별로 분류한 뒤 합산하여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다고? 합산을 어떻게 했는데? 계산기로 했다고? 그럼 이 도표는 어떻게 그렸지? 워드로 만들었다고? 엑셀은 사용할 줄 모르나?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른다고? 이거 엑셀을 하면 어제 일과전에 끝나는 일인데?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퇴근을 못하는 직장이 허다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난 뒤 게임이나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계산기라도 두드리는 것이 더 이뻐 보일지도 모르겠다.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직장인들이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는 경력 사원을 뽑을 때 그가 예전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지,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묻는다. 무역 서류를 담당할 경력 직원이라면 그가 작성한 영문 문서들을 예전 직장에서 누가 살펴보았었는지도 확인한다. 혼자서 정권을 위임받았었다면 그는 배운 것이 없으니 보나마나 일을 잘할 리가 없다. 상사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다면 그 역시 별 볼 일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껴라. 그가 큰 소리로 악악 거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이는 불과 한 발자국의 차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과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 차이는 한 발자국이 아니라 그것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살 사람의 차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관련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전문 집단에게 맡기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청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들은 구매하기 전에는 내가 계약서상 갑이 되지만 일단 구매 설치한 뒤에는 기술적으로 그 업체에 완전 종속되어 실제로는 을의 위치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소유치보다 오버 디자인된 제안을 하기 쉽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가 장비가 장착되기 쉽다. 자, 나는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왔을까? 먼저 공장 자동화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을 이미 10년 넘게 구독하여 왔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물어도 모았다. 자동화 종합 전시회도 구경하고 참가 업체들을 귀찮게 하면서 카탈로그들도 모았다. 구로동 공구상가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지하 1층에도 직접 기웃거렸다. 이상의 일들을 나는 지난 6개월간 간간히 하여 왔었다. 그리고 지난 6일간 집중적으로 나는 축적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며 지식을 총정리하여 나갔다. 난 내일 아침 지방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 있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나는 일간지들은 물론 경제지들도 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자신문 같은 전문지도 모았다. 때로는 지방지도를 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뭔가 돈벌이가 보이게 되면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들을 구독하는 식이다. 가장 신문을 많이 보았던 시절에는 30개가 넘는 신문들을 보기도 했다. 외국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상세히 보는 편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을 모두 찾아내 6개월 이전부터 구독하라. 돈이 없으면 물론 도서관에 가라. 헌책방에서 잡지의 가월호를 1년치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월호를 사는 것은 내가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다.
예전에 3년 용달차가 있었던 때 나는 헌 잡지들을 2대 분량이나 산 적도 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는 커다란 서클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실온 제품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나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 급식 기계를 설치한다. 채플린은 자동 급식 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 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먹물들, 교수, 기자 등등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불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고 물질 문명이 가져오는 속도 전쟁과 효율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문은 다음과 같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너희들이야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오르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장땡이냐?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전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되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추어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방걸음을 하듯이 가난하여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게 해법이냐? 엿먹어라. 추워서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되는 것에 해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2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에 져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여전히 고속이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긴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돈을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래 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가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하여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것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일한 대가가 노동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긴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영구비주의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청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5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계산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촉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부원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장자들이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아라. 그들이 현재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해라.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VJ 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을 딸과 함께 자주 보았는데 나는 쇼, 드라마 등은 보지 않는다. 언젠가 어느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은 그 굽는 석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드는 석판을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구한 돌들을 삶고 길들이는데 오래 정성을 쏟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주인에게 있어 삼겹살집 운영은 노동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취미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손님이 들끓었다.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는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조사해 얻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백만장자들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이 바보들아. 그리고 81%는 나의 일은 내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 찾아 나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꿈꾸고 원하여 온 일을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자신의 해야 하는 일과 동일시하거나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믿는다. 그러나 능력이니 적성이니 하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이를 경험하여 보기 전까지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적성 검사라는 것은 너무 미치는 말라는 말이다. 나는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받을 때마다 뭐 하나 유달리 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온 분야가 전혀 없었다. 정말 그러냐고? 미국 백만장자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나 일어난다. 백만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29%, 시행착오 27%,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12%,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때문이다. 이 수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도 포함시킨 것이므로 그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시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버렸던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공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이 적성을 찾아 쌀가게 전문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에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내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혹시 젊어서 은퇴하게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적 있는가? 있다고?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환갑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나 죽을 때까지 일해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은퇴를 해?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어놓은 뒤 은퇴를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지겨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는가?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냐? 개떡 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나도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 시도를 했는데 곧 다시 일을 손에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45세 절반은 은퇴했다. 절반이라고 하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취미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던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던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했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했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긴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DBase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 있었던 것도 그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그덕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 이외에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엇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잘 못하면 재미가 뭐가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느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지겨워하였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남 총각이어서 혹은 예쁜 선생님이어서 관심을 쏟아가며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 성적도 잘 나오고 칭찬도 받으니 재미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널려있지 않은가.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을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은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긴. 바로 그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속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그 덕에 돈 많이 버는 학원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학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 계속 파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도 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항목을 참조하라.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역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폰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들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 귀신이 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은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허들의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들의 일을 회사에서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신임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허들의 일들을 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커피 하나를 제대로 타려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원두 커피나 그라운드 커피의 종류에 대하여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 향이 다르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어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 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어 완전히 잘 갠 뒤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야 향이 살아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들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했으니 이젠 됐냐고? 아니, 그 기록한 것을 탕비실에 붙여놓아 네가 결건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커피를 타다 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지식경영이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커피, 설탕, 프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저러저러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이 종이컵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사용되니 개인 머그컵을 준비하자고 하면 어떨까? 등등등. 복사는 어떨까? 입사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복사기는커녕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여러 버튼들의 기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이다. 나는 신입 사원들이 먼저 고참 사원들에게 복사기 사용 설명서나 키폰 사용 설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팩스는 또 어떤가? 팩스 기기에 달린 버튼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고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팩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보내는 직원 역시 100명 중 1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 99%는 자기가 가진 서류 원본을 그대로 상대에게 보낸다. 그 원본에 칼라 도퍼가 사용되어 있다면 팩스를 받았을 때 흑백으로 인쇄되면서 칼라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작은 글씨들을 팩스밀리가 뭉개버린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는 사람 역시 만나기 정말 어렵다. 아주 오래전의 일. 선박 차터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뉴욕의 어느 해운 회사 대신 새로운 회사들과 협상을 하던 중 거래 가능성 있는 곳에 대비로 문서 하나를 보내야 하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건이어서 나는 차장급 직원에게 직접 팩스 송신을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절대로 그 문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기존 거래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팩스 기기에 달려있는 단축 다이얼을 엉뚱하게 눌러서 잘못 발송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차장의 연봉 몇 년치에 해당되었다. 은행 심부름.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납부한 적도 있다. 과태료는 법인에서 세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은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주민세마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에서는 1,000몇백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 개인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납부일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심부름을 하찮게 여겨 생긴 결과이다. 서류 정리는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오래전 도스 시대의 이야기다. 하드디스크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도스용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은 1바이트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을 붙일 때 글자 수에 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나는 전 직원 중 일부를 골라 불시에 컴퓨터 파일을 체크해보곤 하였는데 반년 정도 후 그 직원의 파일 목록을 보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문서 제목이 모두 001, 002, 003 순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답변은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였다. 내 대답은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만 말했다. 도대체 그렇게 정리한다면 무슨 문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허들의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종종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만 담당자들은 기껏해야 심할서를 쓰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 야단을 심하게 맞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도 허들의 일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기심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사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들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뭔 자존심? 대학물 먹었다는 자존심? 꼴값 떨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 센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 센 사람을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추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드렛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이, 허드렛 일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 깨라. 주 5일제 근무 좋아하지 말라.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 좋아해야 할까? 삶의 질이 더 향상되므로 좋은 거 아니냐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말이다. 만일의 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역시 이틀이나 되는 주말을 당신처럼 재충전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쉬면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중 일부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그 주말의 황금 시간을 거의 모두 바치면서 일과 관련된 능력과 지식을 독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이 2년 정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여기 A, B 두 사람이 있다. A는 주 5일제가 시행되자 1년에 약 100일씩 주말 2일 곱하기 50주로 계산함. 2년 동안 외롭게 자기 몸값을 높이고자 대학 입시생처럼 독하게 노력하여 왔다. 2년 동안 그가 투자한 시간은 하루 10시간만 치더라도 2000시간이다. 한편 B는 주말과 각종 공휴일에는 삶의 질을 따지면서 놀면서 혹은 쉬면서 보내지만 주중에 5일 동안은 매일 1시간씩 지식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성실한, 솔직히 그렇게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하여도 성실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들을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B가 투자하는 시간은 1년에 약 250시간 정도 된다. 주중 5시간 곱하기 50주로 계산함. 여기서 A의 2000시간은 B가 8년 정도, 그렇게 오래 할 리도 없지만 바치는 노력의 시간에 버금간다. 때문에 A와 B는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년만 지나면 각자의 역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사료부터 얻게 되는 대가 역시 조만간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A는 집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 실전에서의 적용도 할 수 있으나, B는 찔끔찔끔 습득하였기 때문에 전체 뼈대를 잡지 못하고 뭘 공부했는지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고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B가 몇 년 동안 성실히 벌어야 하는 돈을 A는 1년 안에 벌게 된다. 물론 B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며 살게 된다. 반면에 A는 10년 전 이미 2년을 희생하여 B 같은 사람들과의 지식 세월 격차를 이미 5년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느긋한 여유도 누린다. 이것은 일부 철밥통들을 제외한다면 봉급생활자이건 자영업자이건 사업가이건 장사꾼이건 학자이건 연구원이건 학생이건 다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여기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2년 동안 그저 뿌리를 키우는 데만 전력을 다하여 아주 넓고 깊게 그 뿌리를 내렸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예쁜 새들과 대화도 하고 바람과 함께 호프집에서 노래도 부르며 보통의 다른 나무들이 하는 것만큼만 뿌리를 내렸다. 2년 후 전자는 뿌리가 깊고 많아서 쉽게 물을 흡수할 것이고, 그 덕에 밑둥이 상당히 굵어졌고 줄기도 굵다. 후자는 그저 다른 보통 나무들과 비슷하게 자랐다. 두 나무의 높이는 종자가 같으니 전자나 후자나 다름없을 것이며 열매 역시 아직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굵은 줄기와 넓고 깊은 뿌리를 통해 아주 손쉽게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을 모든 잎새에 손쉽게 보내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유도 생기기에 이제는 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나무의 주인은 이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보통의 나무들은 땅에서 뽑아내 다른 곳에 이식한다. 다른 나무들은 자기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잎의 수도 적고 그나마 주변의 다른 보통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얽혀 경쟁하면서 빈약한 뿌리로 물을 흡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 잎새에 물을 보낼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바람에 뿌리를 좀 더 깊고 넓게 뻗쳐보고자 노력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는 처지이다. 열매는 그저 남들 맺는 정도만 생산할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20대에 먼저 한 사람이 30대에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고 30대에 먼저 한 사람이 40대에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다. 하물며 20대와 30대에 계속 노력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미 20대 초에 완전히 마스터하였다고 치자.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쩔쩔매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게임은 먼저 실전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전 지식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는 일부 전문대학 이외에는 거의 없으므로 학번이나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는 날이 많아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난 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고 돈과 시간을 펑펑 쓰다 보니 중산층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말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사람의 몸값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성인의 육체에 있는 지방분으로는 비누 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2200개와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든다. 인체에 포함된 철로 못 1개와 탄소로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 정도 된다.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수십억 원 상당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현실성은 없다. 국제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장으로 팔려나가는 어린이들의 몸값은 한 명당 15달러에 불과하다. 인체 장기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은 최대 15만 불 정도에 밀매된다. 미국 CNN 방송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2,000달러 정도면 신장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장 밀매 가격은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형수들의 신장은 2만 달러, 각막은 5,000달러, 간은 4만 달러의 밀매가 이루어졌다. 미 LA 타임스에 의하면 예일, 하버드, 프리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최대 10만 불을 호가한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성인의 육체는 밀매 시장에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로 당하였을 때 나오는 보상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난 95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를 의사의 실수로 멀쩡한 왼쪽 다리를 절단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피해보상으로 약 26억 원을 받았다. 한편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의료사고 때 법원이 지급 판정한 보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의 값을 매겼는데 뇌손상이 15억 원, 시력상실 2억 5천만 원, 폐기능 저하에 1억 2천만 원이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평균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1인당 평균 230만 달러, 30억 원을 받아냈으며 2001년 국내 법원에서는 조정사의 무모한 조정이 인정되어 7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공사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의거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선이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값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다지만 인권이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상에서의 몸값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은 인간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은 싸진다. 노예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자, 이제 당신의 몸값을 계산해보자.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로 생각하여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녀 교육비가 올라가서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물가가 오른 것과 당신의 수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사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가? 회사가 무슨 양로원이나 고아원인가? 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므로 당신의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가? 그 이득이 당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없었다면 그 이득이 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 회사가 이득이 났으므로 봉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손실을 보면 봉급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말인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는 당신이 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던 간에 신입사원과 사실은 다를 바 없다. 무슨 얼어 죽을 연공서열이란 말인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물론 그런 정부 투자기관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996년 일본의 통신 판매회사 주 미쓰미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 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00만 원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 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 사원이다. 연봉 400만 원의 직원은 담당 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 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 500만 원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 교섭 조정 등 타부서와 연계 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 연봉 750만 원의 직원은 업무 추진 계획이나 특별 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천만 원은 팀의 리더로 신규, 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 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 몸값이 올라간다. 자기 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 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수입을 500만 원 더 증가시켰다면 연이 5%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 원을 추가적인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 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수입 500만 원을 더 증대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 다른 점은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 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시설을 투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 이러한 적용 능력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와 비례하지 않는다.
몸값을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기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있게 된다. 그 어떤 투자 재테크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피곤하다고? 월급이 적어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노력하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짐을 명심하라. 돈 주머니를 쥔 올바른 사장을 골라라. 당신은 회사에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여 왔고 능력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받는 대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미련하게 일을 하거나 생산성이 낮거나 육체로만 일하거나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일하여도 되는 일만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직 내에서 당신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손쉽게 대체시킬 수 있다. 당연히 당신의 인건비는 싸게 책정된다. 일하는 방법 혹은 일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둘째,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장의 눈에는 당신이 당신의 상사들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사장이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당신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스스로 능력을 배가시켜도 당신에 대한 대우는 서류화된 직급별 봉급제도 규정에 묶여있다. 유명회사들이 대부분 이렇다. 물론 유명회사 다니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며 좋은 회사에 다니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기쁨이 있다. 특히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돈주머니를 쥔 사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용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에 사업을 일으킬 때는 사장이 별의별 달콤한 말을 다 하였기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을 하였지만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사장이 안면을 바꾸고 당신은 찬밥 신세로 전략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떤 사장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주머니뿐 아니라 인사권도 가진 오너 사장과 가깝게 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나 복지제도가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따지며 직장을 구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평범한 봉급생활자로 지낼 생각이 없다면 또는 봉급생활을 하더라도 연봉은 비싼 고급 인력이 되고 싶다면 일을 어느 정도나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장을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첫째, 사장이 오너인지 아닌지를 살펴라. 오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피하라. 특히 정부 입김이 강하여 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온 곳이라면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아무리 그림같이 말한다고 하여도 가능한 피하라. 순수 민간기업에서는 어떨까? 오너가 아닌 사장들은 대부분 본인 자신만 스타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수익 구조가 좋아져야 오너 혹은 주주의 신임을 계속 얻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을 쥐어짜기도 한다. 연봉이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사장이 폐지 활용이나 통신비 저력 등을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미국 대기업들을 보더라도 CEO는 연봉이 스톡 옵션 등을 포함하여 수천만 달러가 되어도 부사장은 그저 그렇고 그런 수준의 연봉만을 받는다. 수익이 감소하였을 때 자신의 연봉 절반만 희생하면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스타급 사장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아무리 잘하여도 언제나 스타 들러리에 머물게 되고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장들이 당신과 함께 발가벗고 사우나를 함께하고 때도 밀어주며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당신 어깨를 두드리며 모범사원으로 칭찬한다고 하여 감격해하는 순진함은 갖지 말아라. 둘째, 사장이 오너라고 할지라도 돈 주머니를 가진 그 오너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라. 오너 대신 상사들이 겹겹으로 늘어서 있는 곳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다. 부자가 되려면 사장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사장과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조직 내에서는 사장의 눈높이를 배울 수가 없다. 게다가 육체와 시간을 헌신하며 제 아무리 노력하여도 봉급표가 서류로 확정되어 있기에 수입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능력별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아직은 연공 서열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로는 당신의 세운 공을 상사들이 차지한다.
그들이 임의적으로 당신의 몸값을 올려주지도 못한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잠을 설치며 능력을 배가시킨다고 하여도 당신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을 모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자 조각과 같이 토막난 일만 배울 뿐이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정말 특출나지 않는 한 고속 승진이 어렵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유하는 직장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회사 혹은 가게로서 돈주머니를 쥔 사장과 자주 접하며 일하는 곳이다. 셋째, 똑같이 돈주머니를 갖고 있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밑에서 일하는 경우는 심사숙고해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 나는 공부도 많이 하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므로 나의 인건비는 비싸다. 하지만 너는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내 손님들은 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너희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사업가들 중에는 직원들 덕분에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병원장인 부자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넉넉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를 반드시 보고 그녀처럼 행동하면 된다. 물론 큰 스트레스 없이 그저 주어진 봉급에만 만족해하며 살겠다면 편한 일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저녁에는 다른 일에 대해 배워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어느 간호사에게 내가 준 조언. 우선은 영어에 미쳐라. 병원의 모든 행정과 의료보험 관련 일들, 의약품 납품 과정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배워라. 그리고 외국계 병원이 들어오면 즉각 지원하라. 의사 버금가는 대우를 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 밑에서 일할 때는 조심해라. 일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장들 중 일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자신이 고생하던 시절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직원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대우가 형편없다. 자신이 예전에 고생하였던 수준의 눈높이로 직원들의 현재 생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보다 옛날에 훨씬 더 어려웠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이득이 발생하여도 자신의 목만 챙길 뿐 직원들에게는 야박하며 스크루지 영감처럼 본인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도 별로 없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던 어떤 사장은 내게 직원들 봉급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주면 되며 그 이상을 주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직원들에게 사장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라. 사장의 그릇이 장돌뱅이 수준이라면 빨리 일하는 법만 배우고 뛰쳐나오는 것이 좋다. 다섯째, 일에 미치지 않는 사장은 피해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일에 미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 미친 사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무실만 보아도 대번에 알 수 있다. 화려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무실이 번듯하지 않으면 도대체 입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납품업체를 고를 때 화려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일에 미친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공유해야 한다. 게다가 일에 미친 사람은 조만간 자기 혼자서는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나눌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거기서 기회가 나타난다. 노력하는 직장인에게는 직원들 덕에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익을 나누고 기회를 나눠주는 사장이 최고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사장들 주변에 널려있는 법이다. 그러나 일에 미친 사장들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만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좀 못하고 게으르더라도 대우는 남들만큼 해주고 실수가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는 온화한 인품의 사장을 원한다. 사장이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자선사업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 네가 사장해라. 내가 그런 직원들 많이 보내줄 테니까. 여섯째, 권위주의적 사장은 피하라. 이런 유형은 본질에서 멀리 떨어진 문제를 갖고 아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결제문서 내용을 갖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글씨나 토시를 고치는 것을 더 잘한다. 회식을 하여도 사또가 연애를 베푸는 식으로 한다. 명절에 직원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서 사장의 집에 찾아가는 직장이라면 사장이 10중 8구 그런 유형이며 아부가 승진의 지름길이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장도 있다. 특히 이미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장은 자신의 가을을 솔직하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일과 관련하여 사장의 생각에 반론을 제시하였을 때 나중에 듣게 되는 소리가 건방지다라는 말이었다면 즉시 사표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장의 역할은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장은 가능한 멀리하여라. 7째, 품질과 가격 및 서비스를 통한 수익 이외의 것으로 돈을 벌려는 사장은 피하라. 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려면 수익 추구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그 수익의 기반이 코스닥 등록 등을 통한 주식 상장에서 생기는 이득에 두고 있다면 그런 사장은 언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업을 버릴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 이런 사장들은 납품을 받아도 꼭 자기 친구나 친척 등에게서 받으려고 하며 내부자 거래에 능숙하다. 가족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경쟁을 통한 구매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결국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마비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자기 몫은 별도로 챙겨놓기 때문에 기업은 망하여도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8째, 사장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당신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심사숙고하라. 대부분 이런 경우는 서로 이미 아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장이 어째서 당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덮어놓고 도와달라는 말에 인간적으로 이끌려 참가하지는 말아라. 당신의 가치가 그 사장에게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당신에 대한 대우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때 구두로 오고 가는 내용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처지에 공증을 하여달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명심해라. 돈 앞에서 인간관계는 언제라도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사항이 있다. 사장을 당신 혼자만의 생각으로 단시간에 판단하면 안 된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 기업에서 절대로 보스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적어도 몇 년 이상을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하여 온 다른 직원들의 말을 중시해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끊어서 가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기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